97년 대통령 선거의 마당에서는 김대중 후보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돌아갔을 때까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노동부 장관 입각 제의는 간접적으로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언론노동위원장일 때는 당시에 그 김대중 총재하고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언론노조가 창립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김대중 비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총재께서 권 위원장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 주시죠 하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정당 총재를 만나도 될까 하는 거였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만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당 총재 김대중이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비운의 정치인이다. 그리고 가장 언론으로부터서 피해를 받은 정치인이다. 이 정치인은 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오히려 만나야 된다. 언론노동조합연맹, 언론노조의 창립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언론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었거든. 즉,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불굴의 투쟁을 하고 있는 분, 온몸을 던지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분이 김대중 총재 아니냐. 그래서 만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녹화가 진행되는 장소인 옆 동교 사저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하 서재에서 만났죠. 김대중 총재를 만나는 분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중요도냐 하는 판단을 이 우스갯말처럼 떠드는 게 있었어요. 동교동 사제 응접실에서 만나면은 의례적인 만납니다. 지하 서재에서 만나면은 김대중 총재가 굉장히 비중을 두는 분이다. 목동 안가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거기서 만나면은 더 비중을 두는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 서재에서 만났습니다.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눴죠. 얼마 있다가 거기서 또 왔습니다. 총재께서 목동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침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특별한 이야기는 시국 상황에 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고 한 사람은 야당 총재고 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실 분이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 후에 한 두 차례 만나고 그럽니다. 또 연락이 와서 동교동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그 세 번째 만난 장소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최측근이라는 사람들도 모르는 곳이에요. 김대중 총재가 이렇게 다니면서 대선 후보 때는 정말 수행 비서만 이렇게 알고 잠깐 휴식 처하는 거예요. 대외적인 명분은 휴식 처한다는 걸 모르죠. 이렇게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합해 볼 때 김대중 총재가 언론노동위원장과의 만남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구나. 권영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마 발단은 김대중 총재가 89년인가 순방을 하게 됩니다. 주간조선에 그 기사가 났어요. 수행원들 추태, 좌파에도 우파에도 손짓, 김대중 총재의 유럽 순방 뒷얘기 하는 기사가 주간조선에 특집처럼 났습니다. 평민당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김대중 총재 자신도 그렇고 허위 왜곡된 것이다. 철저하게
김대중을 죽이기 위한 허위 날조 기사다 해서 조선일보하고 백민당이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이때 언론노동조합연맹이 저희 언론노련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집행위원회를 꾸미고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고 집행위원들과 민주언론실천위원단과 조사단과 함께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언론노부에 사설 같은 이게 있어요. 고전소리라고 하고 이제 일반 신문의 사설로 보면 됩니다. 일면 머리에 조선일보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를 하죠. 정말로 객관적인 기사였는데 그 객관적인 기사만 해도 김대중 총재로 볼 때는 백민당으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고 오히려 욕하고 이런데 전국 언론노동부 연맹이 기관지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때서부터 주목한 것 아니겠냐. 언론노련이 뭐냐, 언론노련 권영길 위원장은 누구냐 하고 한 끝에 저를 만나게 되었을 것을 이렇게 보아지고 그런 관계는 이렇게 쭉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묘하게 1997년 선거마당에서 후보대 후보로 이렇게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후보대 후보로 이렇게 서게 됐던 것이죠. 국민승리 21은 진보 독자 후보 선거 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국민승리 21 1기와 2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승리 21은 권영길 선대 본부적 성격이었는데 선거가 끝나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진보 진영 독자 후보 출마는 대선 이후에 진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선거운동을 할 때 TV 토론에 한 번도 못 나갔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열정적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꿈에 부풀었었습니다. 3자 TV 토론은 없었는데 한 번의 TV 토론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치욕의 TV 토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대본부에서 후보를 부르는 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3자 토론에는 못 나가지만은 군소 후보 TV 토론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한때 많이 이렇게 오르내렸던 허경영도 거기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참가하는 여부를 선거대책본부가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린다. 참여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안 된다 하는 쪽이 있는데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권영길이라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라도 조금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정말로 저 붙잡고 업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죽이고 나가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도움 하나도 안 됐어요. 한 번은 서울대학교 폐지론을 내걸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폐지를 내걸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이 정책위원회가 결정을 못 하겠다. 정책위원들이 교수급으로 한 200명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폐지론은 제가 프랑스부터 와서 늘 외치고 있던 무상교육과 연계되는 겁니다. 모든 대학을 무상교육화하고 국가가 재정 책임지고 그러면 모든 대학이 국공립대학으로 되고 그 모든 국공립대학을 서울대화한다. 그래서 서울대 폐지로는 단순히 서울대만 이렇게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상교육이 담겨 있고 모든 대학의 국공립대학의 평준화가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서울대학 폐지인데 이거 일반인들이 못 알아먹는다.
언제 서울 나와가지고 그렇게 길게 설명하겠냐. 결정을 그런 후보가 하라. 그래서 들어가고 서울대 폐지론 내오면 너무 과격하다고 한다. 실제로 이해 못한다. 그 결정 때문에 두 번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공도 아까 일어나라 코리아 때문에 성공 못한다고 했지만 열정에 부풀어 있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2여만 표 받았거든요. 마포 가든 호텔 앞에 선거대책본부가 있었는데 250명 정도가 모여서 북적거렸습니다. 아, 이제 된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 건너에서 대표를 밤새도록 집회봤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돼서 일산 저택에서 만세 부르는 모습을 볼 때까지 대표를 지켜보고 선거대책본부로 가서 폐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떠났습니다. 그 폐허 보고 제가 제주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제주시의 함덕이라는 바닷가에 조그마한 민박집을 얻어서 3일 동안 제가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권영길이 당선되려고 출마한 것이냐? 진보정당 만들려고 출마한 것 아니냐? 권영길이 100만 표 받으면 진보정당 만들 수 있고 30만 표 받으면 진보정당 못 만드는 거냐? 아니지 않냐? 만들자. 올라와서 다시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갔습니다. 18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18명 앞에서 제가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권영길이 100만 표 받으면 진보정당 만들고 30만 표 받으면 못 만드는 거냐?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노동자들의 꿈은 뭐냐?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 되는 세상 만들자는 거 아니었냐? 그걸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냐? 아니지 않냐? 해서 다시 출발하자. 보찜을 쌌습니다. 보찜을 싸고 모습은 처량했지만 우리는 대장정의 길을 우렁차게 걸어갔습니다. 국민승리 20일 2기는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조직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승리 20일이 중심이 되어서 진보정당 건설 작업을 아주 활발하게 펴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이 뛰어서 진보정당을 건설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넘어선 진보정당 건설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당명을 붙여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저악의 상황에서 일생의 포부를 실천하지 못한 비운의 정치인. 그러나 저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낸 대통령.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한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IMF 상황이거든요. 6.25 전쟁 다음으로 국가의 세계 위기가 IMF라고 그랬습니다. 그 IMF 상황에 처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뭐 할 수가 없는 거다. IMF를 수습하는데 다 끝난 거지. 김영삼 대통령은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IMF를 불러온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수습한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수습하느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젊은 시절부터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갖고 있었던 온갖 고초를 당하고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간직하고 있었던 그 포부를 제대로 펼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구축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었죠. 좁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을 넓혔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있는 남쪽의 연합제안과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합의한 통일 이행 단계 합의. 이건 뭐냐? 통일의 걸림돌을 걷어치운 거거든요. 사실상 통일의 길로 이제 들어섰다. 그대로 가면은 뭐냐? 실제로 꿈에도 그리던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적 과업을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해외에 모여서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얼마 전까지 활동을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아래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북쪽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해가지고 전쟁의 먹구름이 한국 사회를 뒤덮어서 파탄날 때까지 그것은 살아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에 관한 남다른 지식을 갖고 한반도 평화 통일 방안을 수립해서 그걸 발표도 하고 그랬던 분. 꿈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었거든. 대통령이 돼서 실제로 그대로 했잖아요. IMF 상황에 빠진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과업을 손상케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쇄시키는, 저는 감히 과오를 범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좀 저 식의 과도한 표현이고요. 상쇄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게 IMF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IMF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IMF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세 가지의 형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별로 보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입니다. 똑같이 같은 시기에 IMF 사태가 터졌어요. 수습을 하는 것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형, 말레이시아형, 한국형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했냐? 전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IMF 요구사항을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IMF 체제 속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부를 하다가 다시 협상을 해서 IMF 요구 조건을 완화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바로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IMF 요구사항은 뭐냐? 세 가지가 입니다. 금융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이 세 가지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 이 신자유주의가 오늘 한국을 말하면 망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극도의 빈부격차,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수습할 수 없는 경제구조, 전부 신자유주의거든요. 즉 신자의 핵심 요소, 즉 IMF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본 것이에요.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했냐? 미국 월가에서 갈고 닦인 금융 전문가 9명을 마하티르 총리가 불러들여가지고 대응을 전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말레이시아는 원자재도 있고 그렇게 해서 IMF 요구사항 거부해도 살아갈 길이 있는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원자재도 없고 근데 그 거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IMF 쪽에서 IMF의 대표도 지냈고 또 세계은행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고 노벨 경제상도 받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한마디의 저항도 없이 완전히 흔쾌히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실책이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구축한 위대한 역사를 갉아먹고 그것을 상쇄시키는 실책이었다. 크나큰 실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때까지 지금 한국 사회에 말하면 비극의 씨앗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박정희는 지역주의 정치의 수혜자입니다. 김대중은 지역주의 정치의 피해자입니다. 박정희는 지역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이 땅에 지역주의 정치가 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끝에 오늘날 한국의 정치는 지역주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은 지역주의 정치 피해자였습니다. 박정희의 호남 고립화로 인한 피해자가 김대중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만약에 저는 요즘 1972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김대중 후보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설이 칼럼을 쓰는데 제가 썼던 거하고 거의 문구가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이 제가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1972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되었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였는데 그 칼럼도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나라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접근 문구는 같은데 내용은 이렇게 정반대죠. 저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거든요.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 발전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설위원도 경제학상 그 사람을 인용을 했어요. 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한국과 북한을 대비를 이렇게 했어요. 북한은 부와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는 착취제도의 권력자. 민주주의이고 포용적 제도가 있는 이 남한. 이게 이제 오늘날 남북한 경제의 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대로 대비를 해보자고요. 부와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는 독재자. 그 누구였습니까? 김대중과 박정희를 보면은 박정희는 부와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은 착취당했습니다.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15살 정도 되는 소녀애들이 병들어서 착취당하는 걸 보고 자기 몸을 불살랐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고 외치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그러고서도 그게 안 없어졌잖아요. 노동조합 하나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면 그때는 완전히 국가 파괴범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말하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박정희 체제였습니다. 포용적 김대중은 민주주의 신봉자예요. 철저한 민주주의입니다. 김대중이 외친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포용적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죄는 밉지만은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포용적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파렴치범이었고 학살범이었으니까 그거는 덮을 수 없는 거있지만은 그런 포용적 정치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기다가 노벨 경제학상들이 거기에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독재자, 민주주의 선봉자, 포용적 격에 박정희와 김대중을 넣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그런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겠냐 이거죠. 그 논설위원이 반대적으로 그때 김대중 후보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냐는데 대중경제론을 부르짖는 김대중, 중화공업을 외친 박정희 이렇게 대비를 시키더라고요.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산업구조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중화학을 반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김대중의 대중경제는 평등경제죠. 성장이 된다면은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까 하는 이런 문제예요. 산업구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961년서부터 1987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암흑의 세계에서 살았었어요. 박정희는 유신체제로 정치를 완전히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전두환은 체육관 선거로 정당을 주고 정치를 주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71년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발전하는 것을 놓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박정희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독재는 했지만은 박정희는 부정축제는 안 했잖냐. 그리고 그게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강탈해갖고 축제하고 자기 자식들 자자손 살도록 했지만은 박정희는 부정축제는 안 했지 않냐. 보편적 말하면은 이 이야기들입니다. 박정희는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을까? 과연 그럴까? 밝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쿠데타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게 언론 탄압입니다. 쿠데타 일으켜서 명분이 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도리 없이 군인이 나섰다. 이 혼란한 정국 수습하면은 민정이양하겠다. 민정이양 안 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면서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눈물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짓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이 민정이양을 하지 않는 박정희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언론윤리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언론을 완전히 틀어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언론인들이 완전히 저항해서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조직적으로 저항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즉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저항하자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너무 무리다 해서 만들어진 게 기자협회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은 노동조합으로 전환한다는 이면 합의를 하고 윤리법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언론 장악을 일으켰습니다. 가서는 유신 때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중앙정보부 요원 한 사람을 조정관이라는 이름 붙여서 각 언론사에 상주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 조정관이 제목 하나하나까지 기사, 본문 내용 전부 다 적하고 이 제목은 달지 마라. 이 기사는 아예 삭제하라. 완벽하게 언론을 통제했잖아요. 그리고 유신체제를 이용했습니다. 김대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박정희를 지금 다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되도록 한다면 19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참 한으로 남는 겁니다. 민족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참으로 험난하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